수랑아, 언제 커서 이런 어려운 책을 다 읽어달라고 하고. 우리 수랑이 많이 컸네. 그래도 여전히 누나가 책 읽어주는 게 좋지? 아직 애기네, 다 큰 것 같아도. 그럼 읽어줄게. 눈 감고 들어, 누워서. 납치의 온전함에 대하여. 사랑의 논리학을 위한 보충.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소박하게나마 대답을 시도해본 것은 아래 글에서였다. 사랑이라는 것이 실은 본능, 충동, 욕망 등의 변장일 뿐이라고 단정하는 입장에 반대하고 사랑 고유의 구조를 도출해보자는 취지였다. 욕망과 사랑의 구조적 차이를 이렇게 요약해보려고 한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욕망의 세계다. 거기에서 우리는 너의 있음으로 나의 없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격렬해지지만 너의 있음이 마침내 없어지면 나는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해 떠나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사랑의 세계다. 나의 없음과 너의 없음이 서로를 알아볼 때 우리 사이에는 격렬하지 않지만 무언가 고요하고 단호한 일이 일어난다. 함께 있을 때만 견뎌지는 결여가 있는데 없음은 더 이상 없어질 수 없으므로 나는 너를 떠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의 없음을 당신에게 줄게요. 정확한 사랑의 실험, 마음 산책 2014년 26쪽 중에서. 모든 관계는 일종의 교환이라는 생각이 출발점이었다. 사랑도 하나의 관계라면 사랑 안에서도 모종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런데 여타의 관계와는 다른 사랑 고유의 교환 구조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결여의 교환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결여를 가지고 있다. 부끄러워서 대개는 감춘다. 타인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의 결여를 발견하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의 결여가 못나 보여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여 때문에 그를 달리 보게 되는 일. 그 발견과 더불어 나의 결여가 사라졌으면 싶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결여와 나누어야 할 어떤 것이 된다. 내가 아니면 그의 결여를 이해할 사람이 없다 여겨지고 그야말로 내 결여를 이해해줄 사람으로 다가온다. 결여의 교환 구조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만들었으니 두 사람은 이번 생을 그 구조 안에서 견뎌나갈 수 있으리라. 말하자면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있다면 바로 그것을 사랑의 관계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그 이후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위 논의를 보완하고 싶어졌다. 사랑의 관계 속으로 진입할 때 나에게 생기는 변화는 어떤 것일까? 흔히 다시 태어난다고들 하는데 새로 태어난 나는 이전의 나와 어떻게 다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완전함과 불완전함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할 사람도 있겠으나 영어의 perfect, 완벽과 complete, 완성 사이에도 어감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하기로 하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내 결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여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을 통해서 내 결여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는 있다. 내 결여가 있는 내 결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결여가 더는 고통이 아닌 생. 그런 생을 살 수 있게 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해도 온전하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사랑 속에 있는 것이다.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온전해진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니 비슷한 말을 이미 한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의식적 힌트를 주었을 두 개의 선행 텍스트를 돌이켜 찾아내 그 영향관계를 밝혀둔다. 주석 1. 인간은 마치 넙치처럼. 플라톤의 향연에서 다시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니 골자만 간단히 옮겨보자. 아주 먼 옛날 인간은 두 개체가 한 몸으로 붙어 있었고 옆구리와 등이 둥글어서 전반적으로 구에 가까운 모양이었다는 것. 얼굴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네 개의 팔과 다리로 민첩하고 유연하게 움직였다는 것. 그 어떤 성별의 개체로 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 세 종류로, 즉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상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는 것. 그들의 능력이 대단했으며 또 그런 만큼 오만해서 급기야 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하늘을 침공하기까지 했다는 것. 그래서 제우스가 고심 끝에 인간을 모두 반으로 쪼개버렸다는 것. 그러자 인간들은 잃어버린 반쪽을 그리워하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다는 것. 그래서 제우스는 그전에는 바깥쪽을 향해 있던 인간의 성기를 안쪽으로 돌려놓아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결합하고 출산하여 종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것.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과적으로 우리들 각자는 하나가 둘로 나뉘어진 존재, 즉 반편의 사람이어서 그 모습이 마치 넙치 같다네. 그리하여 우리들 각각은 자기로부터 나뉘어져 나간 또 다른 반편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것이라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노력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라네. 박희영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3년 87쪽 90쪽 강조는 인용자 이하동일. 그렇기에 우리 각자는 한 인간의 부절, 물건을 반으로 쪼개 나눠 갖고 나중에 맞춰보아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했던 것이 부절이래요. 그러기에 우리 각자는 한 인간의 부절이네. 마치 넙치들 모양으로 하나에서 둘로 잘려져 있으니까 말일세. 각자는 자신의 부절을 하염없이 찾아다닌다네. 그래서 그 온전함에 대한 욕망과 추구에 붙여진 이름이 사랑이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를 뜻합니다. 이를 사랑의 기원에 대한 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는 신비로운 현상의 원인에 대한 상상적 문답이다. 왜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가? 원래부터 둘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일 때가 더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위의 두 번역 중에서 원문에 더 충실한 것이 어느 쪽인지를 밝히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 돼 적어도 내가 이해한 아리스토파네스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은 후자다. 둘이 다시 하나임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일 때라야 온전함에 도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 신화적 상상력의 현명한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일 때보다 둘일 때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나는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누군가를 만나서 온전해진다. 다만 그것은 위 신화가 말하는 것처럼 운명적 짝을 다시 만나 이뤄지는 기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로 인해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상호 배려로 성취되는 일을 터이다. 주석 두 번째, 당신은 나를 완성시켜. 플라톤의 향연 말고 또 내가 떠올린 것은 하나의 문장이었다. You complete me. 이 문장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나의 생각에 얼마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 문장의 출처가 영화 다크나이트라고 생각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배트맨의 물음에 조커는 다음과 같이 응수한다. I don't wanna kill you. What would I do without you? Go back to ripping off mob dealers? No. You complete me. 아니야, 난 널 죽이고 싶지 않아.
너 없이 내가 뭘 하겠어. 다시 돌아가서 마피아 마약상들이나 등쳐먹으라고? 아니, 아니지. 아니야. 너는 나를 완성시켜. 다크나이트가 이례적으로 깊이 있는 오락 영화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선과 악의 기묘한 적대적 공존, 착종 관계인데 저 대사는 그것을 절묘하게 함축한다. 그러나 사실 이 문장은 1996년에 이미 널리 회자된 적이 있다. 굳이 분명히 해두자면 저작권은 이쪽에 있다. Tonight, our little project, our company had a very big night. A very, very big night. But it wasn't complete. Wasn't nearly close to being in the same vicinity as complete. Because I couldn't share it with you. I couldn't hear your voice or laugh without it with you. I miss my wife. We live in a cynical world, and we work in a business of tough competitor. I love you. You complete me. 오늘 밤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 회사는 엄청난 밤을 보냈어. 정말 엄청난 밤이야.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니었어. 완성되었다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어. 당신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야.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당신과 함께 웃을 수 없었기 때문이야. 나는 내 아내가 그리운 거야. 우리는 냉소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 냉소적인 세상. 게다가 거친 경쟁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극적인 성공을 거두고 나서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한 남자가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와 속내를 털어놓는 장면에서 행하는 긴 독백이다. 당신은 나를 완성시켜. 과연 아름다운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이 대사 전체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정확히 지시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앞에서 완전함과 온전함을 분별하고 이를 perfect, 완벽과 complete, 완성의 차이와 비교해 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 같다. 위 대사는 이런저런 요소들이 내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당신이라는 요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 이것은 사랑 속에서 주체가 온전해지는 일과는 다르다. 아무리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소중한 요소라 할지라도 요소는 한낱 요소일 뿐이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나를 채우는 요소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구조여야 한다. 나는 당신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서 온전해진다. 결여는 여전히 있되 그 결여가 더는 고통이 되지 않는 온전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
안녕, 수하. 어서와요. 지금 책 읽고 있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좋았던 부분은 뭔가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더 완벽해지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결여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결여를 보충해주고 그 둘이 만났을 때 비로소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걸까? 함께 있을 때 더 온전해지는?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민용근의 단편 영화 열병. 곁에 있어줄게.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좋아.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이제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게 돼 사랑하는 여자에게 감히 다가서지 못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최근에 눈성형 실패로 기괴한 인상을 갖게 돼 연인과 헤어지고 집에서도 선글라스를 낀 채 칩거 중인 한 여자가 있습니다. 청년이 앞을 볼 수 없으므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맨얼굴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년은 그녀가 아름답다고 상상하며 그녀를 어루만질 수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낸 다음, 그 다음날 새벽, 먼저 일어난 청년은 자면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여자에게서 선글라스를 벗겨내 제 얼굴에 쓰고 길을 나섭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일어나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희미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글라스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민용근 감독의 단편 영화 열병. 그 내용을 많이 줄여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볼 수 없어 다가서지 못하는 남자와 보여주기 싫어 도망치는 여자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없는 것만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결여 때문에 휘청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결여 때문에 세상을 무서워하는 두 사람이 만나자 둘은 상대방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결여를 나눠 갖는 어떤 제이와도 같은 정서를 경험한 이후 두 사람은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여의 교환. 어쩌면 이것이 사랑의 고요한 논리이자 사랑의 기적인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나의 없음을 당신에게 줄게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결여를 가지고 있고 또 부끄러워 대개는 감춥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상대방의 결여를 발견하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결여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불가결한 존재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만이 너의 결여를 이해하고 너만이 나의 결여를 또 보듬어 줄 수 있다는 확신에 함께 도달하는 작은 기적 같은 순간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욕망에 의해 시작되는 관계가 꼭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상대방이 가진 것에 매혹되면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꼭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관계가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로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질 때만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렇게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구조가 발생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하나일 때보다 둘일 때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옛날 철학자 플라톤의 책 향연에 나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제 반쪽을 만나면 완전해지는 걸까요? 완전한 인간이라니 제게 그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함과 온전함을 구별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며 또 한편의 글을 썼습니다. 넙치의 온전함에 대하여 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해도 온전하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열병의 결말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두 사람은 단지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각자의 삶을 향해 헤어졌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히 관계 안에 사랑의 구조가 압축 모형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이 그날 새벽부터 갑자기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남자는 앞이 보이지 않고 여자의 눈은 흉측합니다. 그 대신 두 사람은 이제 자신의 결여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서로를 몰랐던 때보다는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제 몫의 결여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또 그런 인간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것이 바로 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언젠가부터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이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기적인 우리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랑 속에 있을 때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살게 함으로써 나 역시 살 가치가 있게 되기 위해서. 신이 있다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신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자 위대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에 관한 한 언제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요. 곁에 있어줄게.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기까지. 넙치의 온전함에 대하여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았나요? 절대 안 자? 끝까지 들어야 돼? 듣다가 잠들면 어때요? 졸리면 잘 수도 있지. 그런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신이 있다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신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자 위대함이라는 것. 너무 좋아, 이 부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